평소 어찌 이리 부주의한가? 평소 나를 어찌 생각했기에 이리 펄펄 끓는 물을 붓는단 말인가? 부인은 대체 눈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겁니까? 형수님께서 저리 놀라신 것이 정녕 보이지 않소? 찻잔을 잡아당긴 것은 형님인데 오늘도 남편은 부인만을 뭐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뜰 연못가에서 이씨 부인이 앙심을 품고 스스로 차가운 물에 뛰어들며 가련한 비명을 지르자 달려온 서방님은 망설임 없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젖은 형수를 품에 안고 나온 남편의 눈에는 불꽃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부인 정녕 미친 겁니까? 형수님께서 부인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오? 부인의 그 음흉한 속내를 내 오늘 똑똑히 보았어.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남편은 젖어 신음하는 이씨 부인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품에 안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도끼를 품은 큰 동서의 잔혹한 계략으로 한밤중 연휴의 별채에 시뻘건 화마가 덮쳤습니다. 성난 짐승처럼 지붕을 집어삼키는 불길 속에서 단잠에서 깬 서방님은 혼비백산하여 달려왔습니다. 부인! 부인 불 꺼! 불 꺼! 불 끄란 나오시다! 하지만 그 끔찍한 잿더미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줄 알았던 조강지처는 그로부터 5년 뒤 화려하고 기품 있는 비단옷을 입은 대행수 설화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과연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둘째 며느리 연우는 어떻게 조선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대행수로 돌아와 이들의 숨통을 조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잿더미에서 피어난 통쾌한 인과응보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도성 한복판에 뼈대 깊은 사대부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 연우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혼인한 지 어언 5해가 지났건만 남편인 도연 서방님은 연우의 처소의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지요. 첫날 밤 마음을 줄 수는 없으나 안 사람 자리만은 지켜주겠다던 서방님의 서늘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방님의 총애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하다 보니 집안 하인들조차 대놓고 연우를 업신여기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연우가 안채 퇴마루 앞을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윗동서인 이씨 부인을 모시는 몸종이 새순물을 가득 담은 대야를 들고 오더니 일부러 걸음을 비틀어 연우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왈칵 쏟아진 차가운 물이 연우의 고운 치맛자락을 흠뻑 적시고 말았지요. 놀란 연우가 채 입을 떼기도 전에 몸종은 도리어 눈을 흡뜨며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째? 둘째 마님, 앞을 잘 보고 다니셔야지요. 우리 큰마님께서 쓰실 귀한 물을 다 엎지르지 않았습니까요? 명백히 고의로 벌인 짓이었건만 몸종은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는 획 돌아서서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차갑게 젖어드는 치맛자락을 움켜쥔 연우는 수치심에 애꿎은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남편의 지독한 무관심이 하인들에게마저 자신을 짓밟아도 좋다는 허락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도연 서방님이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집안 하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연우는 서방님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 더 만져보고 싶은 마음에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갔지요. 하지만 서방님의 품에 안긴 화사한 비단 꾸러미는 연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연 서방님은 연우를 본체만 채 지나치며 곧장 큰동서인 이씨 부인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형수님, 기력이 쇠하신 듯하여 오는 길에 귀한 비단을 좀 사왔습니다. 이것으로 옷이라도 한 벌 지어 입으시고 기운을 차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서방님의 다정한 목소리에 연우는 마당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서 해진 자신의 소매 끝동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이씨 부인은 연우를 발견하자마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단 꾸러미를 연우에게 툭 던지며 거만한 말투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동서,
서방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비단이라네. 내일 아침까지 이 비단으로 고운 저고리를 한 벌 지어오게나. 솜씨 좋은 동서가 직접 지어야 내 마음이 놓이지 않겠는가? 연우는 밤새도록 차가운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서방님이 다른 여인을 위해 사온 비단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꿰매야 하는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바느질을 끝낸 연우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방을 나서는데 마침 마당을 지나던 도연 서방님과 마주쳤습니다. 연우가 힘겹게 인사를 올렸으나 서방님은 도리어 차가운 표정으로 힐난했습니다. 부인은 어찌하여 이리 미련하게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까? 형수님께 드리는 옷을 짓는 일이 그리도 불만스러워 시위라도 하는 겁니까? 서방님의 모진 말 한마디는 밤샘 바느질로 부르튼 연우의 손끝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연우는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이신 대감마님께서 조정에서 큰 상을 받아오신 것을 기념하여 뒤뜰 정자에서 온 가족이 모여 다과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연우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 귀한 잣을 잡고 꿀을 졸여 정성스레 다과를 준비했지요. 시부모님과 서방님 그리고 형님인 이씨 부인이 정자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연우는 그 자리에 감히 앉지도 못한 채 무거운 다과상을 들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우가 다과상을 내려놓고 큰동서인 이씨 부인에게 따뜻한 차를 올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이씨 부인이 찻잔을 받는 척하다가 교묘하게 손끝으로 연우의 손등을 탁 쳐버린 것입니다. 그 바람에 뜨거운 차가 이씨 부인의 고운 치맛자락에 쏟아지고 말았지요. 이씨 부인은 연약한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야, 동서, 어찌 이리 부주의한가? 평소 나를 어찌 생각했기에 이리 펄펄 끓는 물을 붓는단 말인가? 이씨 부인의 억지스러운 눈물에 도연 서방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가오려는 연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나동그라진 연우를 향해 서방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부인은 대체 눈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겝니까? 형수님께서 저리 놀라신 것이 정녕 보이지 않소? 시어머니인 윤씨 마님마저 혀를 차며 매서운 눈을김을 보냈습니다. 대감마님의 기쁜 날에 재를 뿌린다며 연우에게 당장 무릎을 꿇고 제 형님에게 사죄하라 명하셨지요. 도연 서방님은 바닥에 엎드린 연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씨 부인을 부축하여 황급히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홀로 엎드려 깨진 찻잔 조각을 줍는 연우의 손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에서 흐르는 피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던 서늘한 오후였습니다. 연우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뒤뜰 연못가를 소리 없이 서성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언제 나타났는지 큰동서인 이씨 부인이 연우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주변에 하인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씨 부인의 눈빛은 금세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연우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동서,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서방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음을 말이네. 동서가 이 집안에서 안사람 행세를 해보았자 서방님께 동서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돌덩이일 뿐이라네. 연우가 모욕감에 떨며 입술을 깨무는 찰나 이씨 부인의 눈에 저 멀리 다가오는 도연 서방님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씨 부인은 갑자기 연우의 손을 꽉 움켜쥐더니 이내 비명을 지르며 스스로 차가운 연못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 동서, 어찌 나에게 이리 모진 짓을 한단 말인가? 첨벙하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이씨 부인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도연 서방님은 혼비백산하여 달려와 망설임 없이 물로 뛰어들었지요. 젖은 이씨 부인을 품에 안고 무트로 올라온 서방님의 눈에는 불꽃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덜덜 떨고 있는 연우를 향해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부인, 정녕 미친 겝니까?
형수님께서 동서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오? 부인의 그 음흉한 속내를 내 오늘 똑똑히 보았소. 연우는 아니라고,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연우의 해명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이씨 부인을 소중히 안아들고는 별당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연우는 차가운 연못가를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의 진실을 믿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연우는 시어머니의 명으로 도연 서방님의 서재를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외출한 틈을 타 책장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아내던 연우의 손끝에 유난히 깊숙이 숨겨진 작은 목함 하나가 걸렸습니다. 평소 서방님이 결코 손도 대지 못하게 하던 물건이었기에 연우는 떨리는 손길로 그 함을 열어보았지요. 목함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비단 놀이개 하나와 빛바랜 서신들이 한 뭉치 들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떨며 서신 한 장을 펼쳐 든 연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도연 서방님이 혼인 전부터 형님인 이씨 부인에게 보냈던 절절하다 못해 처절한 연서들이었습니다. 나의 정인이자 형수 되실 분이여, 어찌 하늘은 우리를 이토록 가혹한 인연으로 묶으셨나이까. 편지 속에는 서방님이 형수를 향해 품어온 오랜 연심과 형님이 죽은 뒤에도 그 마음을 접지 못해 괴로워하는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왜 자신에게 그토록 차가웠는지, 왜 첫날 밤에 마음을 줄 수 없다고 단언했는지를 말이지요. 자신은 그저 죽은 형의 아내를 잊지 못하는 남편의 비겁한 죄책감을 가리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했습니다. 서방님의 서재 한가운데 놓인 이 금지된 정표들은 연우의 가슴에 천금 무게의 바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우는 차갑게 식어버린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지켜온 인내와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 윤씨 마님의 처소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양에서 가장 진귀한 청나라 폐물과 비단을 취급한다는 박물장수 무리였지요. 윤씨 마님은 모처럼 눈요기를 하겠다며 큰동서인 이씨 부인과 집안 여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연우 역시 그 자리에 불려 각 구석진 곳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물장수들이 보따리를 풀자마자 안방 안은 눈부신 광채로 가득 찼습니다. 영롱한 빛이 놀이개부터 은은한 빛을 내는 진주 장신구, 그리고 햇살을 머금은 듯한 화려한 비단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이를 본 윤씨 마님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큰 동서인 이씨 부인은 기회를 놓칠세라 시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니. 이 빛의 놀이개는 마치 어머니를 위해 태어난 물건 같습니다. 어찌 이리 고우신지요? 이씨 부인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윤씨 마님은 입가에 웃음을 띄우며 장신구들을 하나하나 몸에 대보았습니다. 다른 친척 여인들도 콩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볼까 싶어 앞다투어 시어머니의 안목을 칭송하며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들었지요. 그 소란스러운 틈바구니에서 연우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즐기던 윤씨 마님이 목이 타는 듯 연우를 힐끗 쳐다보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둘째는 거기 멍하니 서서 무엇을 하느냐? 손님들도 오셨는데 어서 나가서 시원한 오미자차와 다과라도 좀 내오지 않고? 연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리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연우가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할 때 박물장수 무리 중 가장 뒤에 서 있던 중년의 여인 하나가 소리 없이 연우의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연우가 이상한 기척의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그 여인이 연우의 소매 끝을 살짝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둘째 마님, 아니, 연우 애기씨,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나 지금 목소리에 연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여인은 주위를 살피며 연우의 손바닥에 작고 단단한 무언가를 꾹 눌러주었지요.
그것은 오래전 친정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셨던 은가락지였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무도 없는 뒤뜰 헛간 옆으로 송행수를 이끌었습니다. 송행수는 주위를 기민하게 살피더니 연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연우가 그녀를 일으키려 하자 송행수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애기씨, 그간 이 모진 세월을 어찌 견디셨습니까? 돌아가신 마님께서 보셨다면 가슴이 미어지셨을 것입니다. 송행수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과거 연우의 친정어머니는 상단 대행수였던 송행수가 관가에 억울하게 몰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비상금을 털어 그녀를 구해주었던 은인이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병이 깊어지자 계모의 손에 자랄 연우를 걱정하여 송행수에게 거대한 자본을 맡기며 당부하셨지요. 훗날 연우가 장성하여 제 앞가림을 할 때가 되면 이 돈을 불려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송행수는 품속 깊은 곳에서 비단에 쌓인 두툼한 장보와 인장을 꺼내 연우의 두 손 위에 경건하게 올렸습니다. 애기씨, 여기 이 장부에는 마님께서 남기신 자본으로 제가 일구어낸 전국 8도의 상단 지붕과 한양 도성의 곡물 창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은자가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애기씨의 것이옵니다. 장부를 펼쳐본 연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기록된 재산은 시댁인 사대부 가문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지요. 그간 시어머니와 서방님, 그리고 형님에게 짓밟히며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여인 취급을 받았던 연우에게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다시 설 수 있는 날개였습니다. 송행수는 연우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애기씨, 이제 더는 저들의 발치에서 눈물 흘리지 마시옵소서. 이 송행수가 애기씨의 그림자가 되어 이 집안의 담장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호령할 수 있도록 보필하겠사옵니다. 언제든 결심만 내리시옵소서. 연우는 장부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끝에 희미한 봄 기운이 묻어나는 듯했지요. 서방님의 서재에서 보았던 그 추악한 연서와 연못가에서의 모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우의 눈빛에서는 서러운 눈물 대신 서늘하고도 단단한 각오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송행수가 다녀간 지 며칠 뒤 도연 서방님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연우의 처소에 들러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으로 세공된 소박한 뒷꽂이가 들어 있었지요. 서방님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부인, 지난번 정자에서 손을 다쳤다고 들었소. 이것은 오다 가다 부인 생각이 나서 하나 샀으니 그리 아시오. 평소라면 감격했을 연우였으나 이미 서방님의 진심을 알아버린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감사 인사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장 이씨 부인의 귀에 들어갔지요. 자신에게는 화려한 금 놀이개를 바쳤으면서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던 연우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에 이씨 부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감히 서방님의 연민이 사랑으로 변하기 전에 전연을 내 눈앞에서 완전히 치워버려야겠다. 이씨 부인은 연우가 머무는 별채에 불을 놓아 사고사로 위장해 그녀를 죽이려는 끔찍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인적이 끊긴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연우에게 평소 허드레시를 하던 낯선 계집종 하나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계집종은 주변을 날카롭게 살피더니 연우의 옷자락을 쥐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애기씨,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는 송행수 어르신께서 심어둔 사람입니다. 계집종은 이씨 부인이 하인들을 매수해 꾸미고 있는 무시무시한 방화 계획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굳어버린 연우를 향해 계집종은 결연한 눈빛으로 덧붙였지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당장 저를 부르시옵소서. 저는 오직 애기씨를 지키고 보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연우는 공포 대신 서늘한 분노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 지옥 같은 집안과 껍데기뿐인 며느리로 살아야 했던 과거를 영원히 불태워 버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우는 도리어 저들이 놓을 화마를 이용해 자신을 완벽하게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둡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었습니다. 송행수의 수족들은 어둠을 틈타 연우의 처소에 은밀히 잠입했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병으로 목숨을 잃은 연령대가 비슷한 무연고 여인의 시신 한 구가 엎여 있었지요. 행수의 사람들은 그 시신에 연우가 평소 입던 저고리를 입히고 며칠 전 도연 서방님이 선물했던 은 뒷꽂이를 품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세상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치밀한 위장이었습니다. 이윽고 이씨 부인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별채 주변에 기름을 붓고 횃불을 던졌습니다. 메마른 나무 기둥에 옮겨 붙은 불길은 성난 짐승처럼 순식간에 지붕을 집어삼켰고 매캐한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연우는 송행수가 심어둔 여종의 호의를 받으며 뒷문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대문 밖 으슥한 곳에는 상단의 마차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지요. 멀리서 활활 타오르는 자신의 거처를 돌아보며 연우는 지난 5년의 끔찍했던 세월을 잿더미 속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자 단잠에서 깬 도연 서방님이 혼비백산하여 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거대한 화마가 아내의 별채를 완전히 휩싸고 있는 참혹한 광경을 마주한 서방님은 넋이 나간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인, 부인, 당장 안에서 대답해 보시오. 못들 하느냐, 물을 가져와라. 불을 꺼라. 서방님은 겉옷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불길 속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려 했으나 놀란 하인들이 결사적으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잿바닥을 뒹굴며 가슴을 쥐어뜯는 서방님의 입에서 짐승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모진 말들과 그토록 춥게 방치했던 아내의 처연한 얼굴이 뇌리를 스치며 심장이 시뻘건 숯불에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요. 서방님은 그제야 아내를 향한 자신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불길은 그의 처절한 후회마저 비웃듯 더욱 거세게 붉은 혓바닥을 낼름거릴 뿐이었습니다. 연우를 태운 마차는 밤새 험한 산길을 돌아 한양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호젓한 산자락 아래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는 송행수가 미리 마련해 둔 비밀스러운 별서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했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연우는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자신을 부축하려는 송행수의 손을 정중히 거절하며 스스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송행수는 연우를 따뜻한 방으로 안내하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연우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불타버린 시댁과 자신을 향해 울부짖던 서방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으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송행수가 가져온 두툼한 장부들을 하나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속에 기록된 재산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여각과 상점들, 그리고 수만 섬의 쌀이 보관된 창고까지 모두 연우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었지요. 연우는 이 막대한 부를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상단을 이끄는 거상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송행수는 연우에게 새로운 신분을 얻기 위한 절차를 보고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위장된 연우를 대신해 먼 남쪽 지방에서 거상을 일구다 죽은 송행수의 조카딸로 신분을 세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름 또한 연우라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설중매처럼 강인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아 설화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기씨, 아니 이제는 설화 행수님이라 불러야겠사옵니다. 이 장부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상단의 진정한 대행수로서 첫걸음을 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송행수의 물음에 연우, 아니 설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새로운 호패를 손에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님과 외면했던 서방님, 그리고 체면만을 중시하던 시댁 식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라 그들이 저지른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말이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설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해의 세월이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심산유곡의 은밀한 별서에서 송행수의 혹독한 가르침을 받은 설아는 타고난 총명함과 배포로 상단의 모든 이치를 완벽하게 깨우쳤지요. 그녀는 과거의 겁 많고 주눅 들었던 사대부 가문의 둘째 며느리 연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물화를 쥐락펴락하며 한양 도성 최대의 상단을 이끄는 냉철하고도 아름다운 대행수, 설아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한양 운종과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설아의 여각은 매일같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거상들과 희귀한 물화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들여온 최고급 비단부터 남쪽 섬의 영롱한 진주, 그리고 백성들의 피와 살이 되는 막대한 양의 곡물까지 모두 설아의 손끝을 거쳐야만 유통될 수 있었지요. 과거 서방님이 큰 동서에게 바치려 사왔던 그 하찮은 비단 따위는 이제 설아의 발부리에도 채이지 않을 만큼 그녀의 삶은 화려하고 눈부셨습니다. 설아는 상단의 덩치가 커질수록 사대부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그녀는 목숨을 건 도박을 감행했지요. 당시 조정은 임금의 숙부인 대군 대감의 병환으로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내로라 하는 의원들이 모두 매달렸으나 백약이 무효했고 오직 명나라 깊은 산속에서만 자란다는 천년 묵은 설산산만이 대군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모든 상단이 실패를 거듭할 때 설아는 직접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은밀한 교역로를 뚫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막대한 은자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수십 명의 호위 무사를 잃는 희생 끝에 마침내 그 귀한 설산삼을 구해 대군의 침소에 바쳤지요. 기적처럼 병석에서 일어난 대군 대감은 설아의 지혜와 배포에 크게 탐복했습니다. 내가 정녕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로구나. 내 오늘부터 너의 상단에 왕실 진상이라는 영예를 내리고 내 이름이 새겨진 옥패를 하사할 것이니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대군 대감의 한마디로 설아의 여각은 단순한 상단을 넘어 왕실의 비호를 받는 조선 최고의 진상 상단으로 거듭났습니다. 조정의 고관대작들은 대군 대감의 총애를 받는 설아에게 줄을 대기 위해 앞다투어 진귀한 보물을 바쳤고 그녀가 베푸는 연회에 초대받는 것조차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설아는 재물이라는 날카로운 칼에 권력이라는 단단한 방패를 덧대어 그 어떤 사대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설아는 여각 뒷마당에 지어진 화려한 누마루에 앉아 여유롭게 작설차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수놓인 붉은 비단 치마를 입고 옥비녀를 꽂은 그녀의 자태는 만개한 모란꽃처럼 융성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수십 명의 수하들이 그녀의 눈짓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콧대 높은 한양의 양반들조차 진귀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대행수인 설아에게 고개를 숙이고 줄을 섰지요. 이것이야말로 설아가 평생을 갈구했던 온전한 자유이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평화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때 장부를 살피고 돌아온 송행수가 설아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5해 전 거센 화마와 함께 묻어버렸던 옛 시댁 식구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대행수마님, 짐작하신 대로 그 집안의 가세가 눈에 띄게 기울고 있다 하옵니다. 대감마님은 병석에 누우셨고 시어머니 윤씨 마님은 빚을 내어 체면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다지요. 무엇보다 도연 서방님은 그날의 화재 이후로 마음의 병을 크게 얻어 매일 반낮을 술로 지새우며 폐인이 다 되었다 하옵니다. 송행수의 말에 따르면
큰동서인 이씨 부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동생의 쌈짓돈마저 갉아먹으며 사치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짓밟고 조롱했던 자들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설화의 찻잔에 담긴 꿀차보다 더 달콤하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설화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복수의 칼날을 직접 휘두르지도 않았건만 하늘은 이미 인과응보의 서막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완벽하고도 눈부신 평화를 아주 조금만 더 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이어 저들에게 닥칠 거대한 폭풍을 기꺼이 감상할 준비를 마치고서 말이지요. 왕실의 비호를 받는 거물로 성장한 설화는 촘촘하게 짜인 인맥을 활용해 옛 시댁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한 시아버지, 즉 대감마님은 한낱 상인에게 가문의 전답을 빼앗길 수 없다며 대노했습니다. 그는 사대부의 알량한 권력을 앞세워 빚을 무효로 만들 속셈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형조판서와 사원부 대사원을 은밀히 찾았지요. 하지만 상황은 대감마님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대감마님이 뇌물로 바치려던 진귀한 옥두꺼비를 본 형조판서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이쯤에서 그만두시지요. 대감이 건드린 그 대행수라는 여인은 대군 마마의 각별한 비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조정의 절반이 그 여각에 빚을 지고 있는데 네 안전이라고 감히 그 상단을 치란 말입니까? 믿었던 이들의 냉대의 대감마님은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돈놀이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설화는 이미 지난 5해 동안 조정의 요직에 있는 자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시댁 가문이 기댈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뒷배를 완벽하게 차단해 두었던 것입니다. 설화의 여각 밀실에서 이 모든 보고를 전해 들은 송행수가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화는 차가운 눈빛으로 붉은 수결이 찍힌 시댁의 차용증을 매만지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사대부의 체면이란 참으로 알량하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서는 피부치보다 못한 것이 바로 그들만의 의리이지요.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으니 그들이 제 발로 이곳까지 기어와 피눈물을 흘릴 일만 남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숨통이 서서히 조여들 무렵 설화의 여각에 또 다른 나 지금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연우의 친정 계모인 최씨 마님과 이부동생인 화연이었습니다. 호사스러운 장식이 달린 가마에서 내린 두 사람은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오만한 걸음걸이로 여각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들은 사대부 가문의 위세를 부리며 종업원들에게 대행수를 당장 모셔오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비단 발 너머에서 그 오만한 목소리를 들은 설화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최씨 마님은 연우의 친정어머니가 알 수 없는 병으로 갑작스레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을 차지했던 교활하고 독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는 분명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으나 든든한 뒷배가 없던 어린 연우는 그저 숨을 죽인 제 계모의 지독한 핍박을 견뎌야만 했지요. 최씨 마님은 눈에 가시 갔던 연우를 지옥 같은 시댁으로 헐값에 팔아넘기듯 치워버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대행수 어르신, 우리 고운 화연이가 내달 조정 제1의 명문가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체면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한양에서 가장 비싼 청나라 비단과 황실에나 들어갈 법한 진귀한 폐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지요. 최씨 마님은 거드름을 피우며 은자 괴짝 대신 친정아버지의 관직 이름이 적힌 어음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권력을 담보로 거액의 외상을 요구하는 참으로 뻔뻔하고도 탐욕스러운 태도였지요. 옆에 앉은 화연 역시 얌전한 척 두 손을 모으고 있었으나 설화는 이미 송행수의 치밀한 정보망을 통해 화연의 끔찍한 비밀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명문가의 조신한 규수 행세를 하며 시집갈 날을 기다리는 화연의 뱃속에는 사실 천안가마꾼 사내와 눈이 맞아 생긴 부정한 핏줄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불에 타 죽은 그 언니가 시집갔던 댁은
요즘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밥술이나 제대로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는 참으로 멍청하고 박복하기도 하지요. 화연이 옥굿을 굴러가듯 고운 목소리로 죽은 연우를 조롱하자 최씨 마님은 입을 가리고 간사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시댁에서 그깟 화재 하나 피하지 못하고 잿더미가 되어 죽다니. 참으로 우리 가문의 수치지 무엇이겠느냐. 너는 그 미련한 것과 달리 흠결 없는 정실 부인으로서 당당히 안방을 차지해야 한다. 자신과 가엾은 친정어머니를 모욕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설화는 비단 발을 쥐고 있던 손끝에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이 교만하고 더러운 모녀를 시댁 식구들과 함께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완벽한 계획이 설화의 머릿속에 완성되었습니다. 설화는 기꺼이 그들이 내민 텅 빈 어음을 받아들며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치명적인 혼수라는 이름의 올감미를 손수 엮어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약조한 기일이 밝자 설화가 오랫동안 공들여 짜놓은 거미줄이 마침내 무자비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곳은 도연 서방님의 가문이었지요. 이자를 갚지 못한 시댁 본가의 송행수가 이끄는 수십 명의 장정들이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대문에는 붉은 압류 딱지가 붙었고 집안의 귀한 세간살이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구들은 모조리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놈들, 여기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횡패란 말이냐. 시아버지이신 대감마님이 뒷목을 잡고 고함을 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소 친분을 자랑하던 관아의 포졸들마저 이미 대군 대감의 비호를 받는 상단의 눈치를 보며 그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할 뿐이었지요. 평생 콧대를 세우며 아랫사람들을 벌레 보듯 하던 시어머니 윤씨 마님과 큰동서 이씨 부인은 비단옷이 처참하게 찢긴 채 차가운 흙바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충격을 받은 대감마님은 그 자리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영영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별당에서 나오던 도연 서방님은 처참하게 짓밟히는 가문의 꼴을 보며 허망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서방님은 그제야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악연의 덫에 걸려들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친정 계모인 최씨 마님의 여식 화연의 혼례식장에서도 거대한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도성 제1의 명문가로 시집간다며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여각의 수하들이 불쑥 들이닥쳤지요. 그들은 수많은 하객 앞에서 최씨 마님이 혼수 명목으로 낸 어음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내섭게 빚독촉을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최씨 마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설화가 준비한 가장 치명적인 선물이 식장 한가운데로 배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임한 산모의 기력을 보하는 귀한 잉어, 고아낸 약탕과 새빨간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들고 온 자는 다름 아닌 화연과 은밀히 눈이 맞아 부정한 씨앗을 심은 천안 가마꾼 사내였지요. 가마꾼 사내는 화연을 향해 자신의 핏줄을 무사히 낳아달라며 거짓 섞인 끓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경악스러운 광경에 새신랑 측 가문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감히 천안 사내의 핏줄을 품은 부정한 여식을 우리 명문가에 밀어넣으려 하다니. 당장 저 천박하고 요망한 모녀를 내쫓아라. 명문가의 대감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단박에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혼비백산한 화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실신했고 최씨 마님은 머리채를 잡힌 채 하객들에게 온갖 손가락질과 오물을 뒤집었으며 식장 밖으로 처참하게 쫓겨났습니다. 친정 계모인 최씨 마님은 혼례식장에서의 끔찍한 파란 이후 하루아침에 도성 박허름한 초가집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은 시궁창에 처박혔고 부정한 아이를 품은 이부동생 화연은 매일 방구석에서 눈물만 흘렸지요. 하지만 평생을 남의 것을 탐내며 살아온 최씨 마님의 헛된 욕망은 그 척박한 바닥에서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최씨 마님에게 어느 날
낯선 상담 브로커가 은밀히 접근해 왔습니다. 그는 한양 최고 대행수인 설화의 상단이 왕실에 진상할 귀한 산호초와 명나라 비단을 도성 밖 외딴 창고에 임시로 보관 중인데 경비가 허술하여 몰래 빼내기만 하면 청나라 상인들에게 거액을 받고 넘길 수 있다는 은밀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것이 설화가 치밀하게 파놓은 덫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최씨 마님은 그 귀한 진상물을 훔쳐 다시금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금음달이 뜨지 않은 칠흑 같은 밤, 최씨 마님은 전 재산을 털어 고용한 왈패들을 이끌고 약조된 창고로 스며들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과연 묵직한 나무 괴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최씨 마님이 희색이 만면하여 괴짝의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히려는 찰나였습니다. 당장 저 도적대를 한 놈도 빠짐없이 포박해라. 사방에서 횃불이 대낮처럼 타오르며 매복해 있던 포도청의 포졸들이 쏟아져 나와 최씨 마님과 왈패들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아니요. 나는 사대부 가문의 마님이다.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이 분명해. 최씨 마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으나 포도대장은 차가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히 왕실에 들어갈 귀한 진상물을 훔치려 한 죄는 참수를 면치 못할 대역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씨 마님은 결국 무자비한 포박에 묶여 머리채를 잡힌 채 관하로 처참하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독살하고 연우의 고열을 빨아먹었던 그 교활한 입술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운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편 대행수에게 집과 전답을 모두 빼앗긴 이씨 부인과 도연, 서방님 역시 거리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인 대감마님은 화병으로 숨을 거두었고 시어머니마저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해버렸지요. 하지만 이씨 부인의 가슴 속에는 자신들을 파멸시킨 대행수 설화를 향한 지독한 원망과 어떻게든 빼앗긴 재물을 되찾겠다는 도끼가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송행수는 그런 이씨 부인의 귀에 또 다른 치명적인 미끼를 흘렸습니다. 대행수가 시댁 가문에서 몰수한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와 귀한 문서들을 과거 연우가 불타 죽었던 그 별채터에 임시로 지은 정각에 숨겨두었다는 거짓 소문이었지요. 과거 서방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연우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잔혹한 승리감에 취해 있던 이씨 부인은 이번에도 불을 질러 혼란을 틈타 금괴를 훔쳐 달아나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술에 찌들어 폐인이 된 도연 서방님을 억지로 끌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자정 무렵 옛집터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과거 연우의 처소에 불을 질렀던 것처럼 정각 주위에 기름을 붓고 횃불을 치켜들었습니다. 도연 서방님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며 말리려 했으나 이씨 부인의 눈에는 이미 탐욕의 광기가 서려 있었지요. 그녀가 불붙은 횃불을 던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서늘한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감히 국법이 지엄한 줄 모르고 또다시 화마를 부르려 하는구나. 당장 저 방화범들을 추포하여라. 숨어있던 관아의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이씨 부인과 도연 서방님의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살려달라며 발버둥을 쳤으나 굳게 닫혀있던 정각의 문이 활짝 열리며 그 안에서 눈부신 비단옷을 입은 설화 대행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설화는 횃불의 붉은 빛이 일렁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던 얇은 비단 면사포를 천천히 걷어내렸습니다. 일순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인, 정녕 당신이오? 도연 서방님은 제 눈을 의심하며 짐승 같은 단말말을 내뱉고는 흙바닥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5년 전 시뻘건 화마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며느리이자 조강지처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의 두 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처절한 회한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턱이 빠진 듯 입을 벌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찌 불에 타 죽은 내년이 대행수가 되어 나타난 것이냐. 귀신이다. 귀신이 나를 잡으러 왔다. 이씨 부인의 발악하는 비명에 연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신이라니요. 저는 형님이 질러주신 화마 속에서 단련되어 돌아온 며느리 연우이자 대행수 설아입니다. 도의원 서방님, 잿더미 속에서 저를 부르며 그리도 서럽게 오열하시더니 살아 돌아온 아내를 보고 어찌 이리 놀라십니까? 연우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밤하늘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연우는 사색이 된 이씨 부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시동생의 맹목적인 연심을 무기 삼아 조강지처를 불태워 죽이려 한 살인 미수의 죄, 그리고 오늘 밤 대행수의 정각에 불을 지르고 금품을 탐하려 한 강도의 죄를 낱낱이 관하에 구할 것입니다. 평생을 남의 자리를 탐내던 그 알량한 욕심이 결국 당신의 숨통을 끊어놓았군요. 과거의 추악한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이씨 부인은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포박당했습니다. 도의원 서방님은 연우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포졸들의 매서운 발길질에 채여 흙바닥을 뒹굴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외면했던 아내가 가장 찬란한 빛이 되어 돌아오고 첫사랑이라 맹신했던 형수의 추악한 밑바닥을 똑똑히 목도한 서방님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관하로 질벌질벌 끌려가는 두 사람의 등 뒤로 연우는 지난 5년의 묵은 한이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날이 밝자 한양도성의 포도청 앞은 이른 아침부터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지난밤 도성에서 내로라 하는 뼈대 깊은 두 사대부 가문의 마님들과 서방님이 한꺼번에 밧줄에 묶여 추포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지요. 차가운 형틀에 무릎이 꿇린 최씨 마님과 이씨 부인, 그리고 도연 서방님은 헝클어진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고고하게 앉은 대행수 설화, 아니 살아 돌아온 연우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포도대장이 추상 같은 목소리로 국문을 시작하자 최씨 마님은 억울하다며 발악했습니다. 대장 나으리, 저 대행수년이 파누운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진상물을 도둑질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잃어버린 가문의 재물을 찾으러 갔을 뿐이옵니다. 그러자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매 속에서 빛바랜 약첩 하나와 낡은 서책을 꺼내어 포도대장에게 올렸습니다. 그것은 10수년 전 최씨 마님이 연우의 친정어머니를 독살하기 위해 은밀히 사들였던 독초의 거래 장부와 당시 심부름을 했던 약방 늙은이의 지장이 찍힌 자술서였습니다. 송행수가 지난 5년 동안 조선 팔도를 이 잡듯 뒤져 찾아낸 최씨 마님의 추악한 살인 행각을 증명할 완벽한 증거였지요. 최씨 마님, 간밤의 도적질은 그저 관하로 당신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의 찻잔에 독을 타 피를 토하며 죽게 만든 그 끔찍한 죄를 묻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연우의 단호한 외침에 최씨 마님은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인면수심의 악독한 계모라며 돌팔매질과 쌍욕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이어 연우는 사색이 되어 엎드려 있는 이씨 부인과 도연 서방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씨 부인 역시 시동생이 억지로 자신을 끌고 가버린 일일 뿐 자신은 방화범이 아니라며 끝까지 거짓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연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송행수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송행수가 조심스레 들고 온 것은 과거 도연 서방님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바로 그 낡은 목함이었습니다. 연우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목함을 열어 서방님이 이씨 부인에게 보냈던 처절한 연서들과 비단 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의 정인이자 형수 되실 분이여, 어찌 하늘은 우리를 이토록 가혹한 인연으로 묶으셨나이까? 연우가 편지의 구절을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자 시끄럽던 포도청 앞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경악의 탄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형수와 시동생의 금지된 정은 조선의 엄격한 사대부 가문에서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끔찍한 폐륜 중의 폐륜이었기 때문이지요. 도의원 서방님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두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평생을 고귀한 첫사랑이라 포장해왔던 그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조강지처를 짓밟고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끈 가장 무서운 흉기였음을 온 천하에 전시당하는 끔찍한 수치심에 몸부림쳤습니다. 이 씨 부인 역시 더 이상 연약한 미망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녀가 권력처럼 휘두르며 자랑으로 여겼던 시동생의 맹목적인 사랑이 도리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과거 연우를 한없는 절망에 빠뜨렸던 그 목함 속의 편지들과 독약 장부는 이제 악인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통쾌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연우는 흙바닥에 처박혀 피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지난 세월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수많은 백성의 증언 앞에 악인들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포도대장은 추상 같은 목소리로 국법의 엄중함을 알리며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죄질이 워낙 무겁고 파렴치하여 조정에까지 장계가 올라갔고 결국 임금의 재가를 받은 엄벌이 당장 집행되었지요. 가장 먼저 형틀에 묶인 자는 친정 계모 최씨 마님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을 독살하여 안방을 차지하고 왕실에 들어갈 귀한 진상물을 훔치려 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였습니다. 최씨 마님은 양반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평생 관아의 짐승만도 못한 노비로 살아가도록 척박한 북방으로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부정한 아이를 품고 파혼당한 이부동생 화연 역시 관비로 전락하여 평생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비참한 삶을 연명하게 되었지요. 두 모녀는 살려달라며 피눈물을 흘렸으나 포졸들의 무자비한 매질에 비명만을 남긴 채 북쪽 변방으로 무참히 끌려갔습니다. 이어 큰동서 이씨 부인과 도연 서방님에게도 벼락 같은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조강지처를 불태워 죽이려 한 끔찍한 살인 미수의 죄와 대행수의 정각의 방화를 시도한 강도의 죄. 무엇보다 시동생과 형수 사이에 금지된 정을 나눈 폐륜은 사대부 가문의 근간을 뒤흔든 죄악이었습니다. 도연 서방님의 가문은 양반의 족보에서 영구히 제명되는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평생 죄인이라는 낙인을 달고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최하층 관비로 살아가야 하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탐하던 그녀는 이제 평생 거친 베옷을 입고 소나 말처럼 일해야 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도연 서방님 역시 신분을 잃고 평생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험한 절의 고도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배를 고르며 거친 노역을 감당해야 하는 참혹한 형벌이었지요. 목에 무거운 칼을 찬 도연 서방님은 유배지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연우의 치맛자락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어리석었다며 한 번만 다시 부인이라 불러보게 해달라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서방님의 그 더러운 손이 자신의 고운 비단옷에 닿기 전에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서방님의 부인 연우는 5년 전 당신이 방치한 그 불길 속에서 이미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애타게 찾는 부인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우의 얼음장 같은 마지막 단죄의 도연 서방님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듯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포졸들의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악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구경하던 백성들은 통쾌함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늘의 이치와 지엄한 국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완벽하고도 짜릿한 응징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저마다의 죗값을 치르며 역사의 뒤안길로 비참하게 사라진 후 한양도성에는 다시금 평온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우는 복수의 굴레를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조선 최고의 거상이자 대행수 설화의 자리로 돌아왔지요.
지난밤에 모진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거친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푸르렀습니다. 여각의 가장 높은 누마루에 오른 연우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도성의 전경을 굽어보았습니다. 저 멀리 과거 자신이 갇혀 지냈던 시댁에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이제 주인을 잃고 잡초만이 무성한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 안에서 사랑받지 못해 밤마다 숨죽여 울던 연약한 여인 연우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걸음 삼아 피어난 강인한 설중매만이 그 자리에 고고하게 서 있을 뿐이었지요. 곁에 선 송행수가 따뜻한 작설차를 올리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행수마님, 이제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셨사옵니까? 연우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머금고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과거 억눌려 있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해낸 온전한 자유와 자존의 빛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고 시댁의 인정에 목말라 하던 껍데기 같은 삶을 버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호령하는 여인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연우는 든든한 조력자인 송행수와 상단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도 배고픈 백성들을 구휼하고 억울한 이들을 돕는 의로운 상단으로 거듭나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옛말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백절불굴이라는 말처럼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낸다면 마침내 찬란한 빛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고 알량한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들은 결국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억울함을 딛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단련한 조강지처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꽃으로 만개하게 되었지요. 선한 의지는 결국 악을 이기고 진실은 거짓의 장막을 뚫고 찬란하게 빛난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남긴 채 연우의 거대한 상단은 오늘도 활기찬 종소리를 울리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